네, 2부 시작합니다. 정치 현안과 취재 뒷이야기 풀어보는 빠삭한 기자들. MBC 정치팀의 정승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님이 정 기자 왔스 하셨는데 왔스 하셨는데, 네. 왔스. 오늘 아주 시끄러운 네. 국회 법사위 얘기부터 할까요? 네. 요즘 아주 핫 뜨겁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 사임한 뒤에 6선의 추장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였기만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이제 결정을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6선 법상임위원장에 5선 야당 간사. 네, 보통 이 간사는 초선, 재선, 보통 재선이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보통 초선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 정도 선수가 임명이 되고,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정도가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의원들이 쌓여 있으니까 뭐 2년도 못 하고 1년씩 돌아가기도 하고, 안 되면 4선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선수가 지나가면 이 상임위원장 잘 못 하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3선 때 못 했다고 4선 때 그때 외통위원장 시켜달라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석기 의원이랑 투표에서 맞붙었다가 95표 중에 20표만 받고 떨어지고 결국 위원장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수가 지나가면 사실 6선 때 하는 게 아닌데 왜 추미애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춘석 의원이 그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던,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굉장히 흠집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잠재우려면 강력한 카드로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법사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검찰도 갖고 있고 법원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이 모든 국회 안의 모든 법안이 상임위 통과한 뒤에는 이 법사위를 원칙적으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보면 무슨 무덤처럼, 법안 무덤처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쌓여 있잖아요. 법사위에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사위가 통과를 시켜줘야지 본회의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권한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밥상에 올리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려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적임자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고, 추미애 의원 자체도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를 마다할 필요가 없으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고래심줄 같은 추미애가 왔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또 당하겠다 그러면서 5선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나경원 의원도 외통위원장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보수의 여전사 나경원 vs 추미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갔던 게 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추나대전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추나대전이 뜨거울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어제 법사위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의사 진행을 하면서 아니 이해가 있다니까 무슨 회의를 그렇게 무슨 의원회를 만듭니까? 법무부 장관도 여기 가신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가는 지금 들어가세요. 토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들어가시라고요. 하나 선생님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안에 들어가 얘기. 잘 안 들으시다고.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왜 만만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야,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인사표 내려놓고.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초선 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옛날에 박정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왜 초선 의원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 하냐고 그러잖아요. 잘좀 알고 해. 사과하세요. 뭐네요? 좀 뭐 이렇게 격조 있게 우리 법사위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SH 김님이 초선 곽규택 앉아 하셨는데
옆에 있던 초선들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이제 법사위 간사 선임을 네. 놓고 이제 공방을 주고받다가 박은정 의원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 옹호부터 사과해라. 왜 통화했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그 초선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상임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해줘야지 간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이제 관례적으로 보통 각 당에서 정해오면 해주니까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아예 안건 자체를 상정을 안 하고 다른 것만 막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항의를 거세게 하고 또 공방이 오가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 초선 발언이 이게 좀 뜨악하지 않습니까? 약간 뭐 민증 까봐 뭐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발언인데 나경원 의원이 굳이 이걸 왜 했을까? 초선 샤우팅을. 그래서 실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초선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는 더 황당했어요. 네. 관행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행을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한 건 좀 의도된 계산이 아닌가. 나경원 의원도 사실 추미애와 맞서는 그런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를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계산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말을 한 것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계산은 맞았어요. 뭐 어제 모든 언론들 저녁 뉴스 오늘 아침 신문들까지 도배를 하긴 했는데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하시고 진영만 생각하고 그냥 저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느냐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2019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는데 그게 1심 재판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과 이해 충돌이 된다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아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계엄에 그렇게 해제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사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반대를 했고 결국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국힘 의원들이 먼저 이 회의장을 다 떠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 발언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다. 네. 초선 의원이 가만히냐.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거냐. 오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되게 구태스러운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따져보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한 43명이더라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초선인데 네. 그러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계급을 따져서 좀 잡돌이를 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네. 이제 박은정 의원이 지지 않고 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맞대응을 했는데 박 의원의 분노가 여기서 그치진 않았더라고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감히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선봉장이 되었던 오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듯하리를 노리고 있다. 초선이면 조용히 하라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정신세계가 놀라울 따름이다. 망발과 위세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쇼트를 하나 같이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저 클릭해서 보니까 어디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경원 의원 정도는 내가 상대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호언장담한 대로 어제 씬스틸러가 됐어요. 박은정 의원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선 재선이 물론 이제 경험이 쌓이면 뭔가 좀 잘 알고 구력이라는 게 있기도 하니까 뭐 존중을 받는 건 맞지만 국민이 선출한 의원 모두 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인데 초선 가만히 있어 이런 걸 너무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좀 너무도 좀 의아한 발언이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수라장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난장판이었잖아요. 시장통도 아니고 국민들 눈에는 야 이거 뭐 하는 일인가 싶었을 것 같은데 간사 선임은 결국 안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아예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었고요.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격돌한 적은 있지만 최소한 간사 선임은 이렇게 무리하게 한 적이 없는데 육선 위원장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이건 민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조선일보는 추미애 위원장이 언제까지나 간사 선임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라고 썼던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워낙 추미위원장도 강성인데다가 고래 심줄로 유명하고 그리고 어제 저 정도 일을 벌여놨으면 한동안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관례냐 뭐 법대로 하느냐인데 관례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관례였던 건 사실이지만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게 또 관례고요. 사실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이 간사 선임권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섭 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해줘야 되고 또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첫 번째 추미애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정을 해요. 근데 표결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법사위원들이 18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분이 그 의석수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10석, 국힘이 7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석이에요. 그러면 11대 7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정해도 만약에 진짜 법대로 한번 해보자면서 표결에 붙여버리면 다시 결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했으면 상당 기간 시간을 끌 것 같고 근데 사실 정기국회도 남아있고 또 국정감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 아쉬우면 초선 곽규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초선 곽규택 의원님이 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이 빠루 얘기만 나오면 네. 극 대노하는 분위기가 요새 네. 시쳇말로 극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네. 빠루 하면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 다시 소환되는 건데 이게 6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2019년에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니까 이걸 막겠다면서 이렇게 국회에 누워서 농성을 하기도 하고 의원과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국회가 그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쓰는 공부들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폭력을 쓰고 또 대치를 하다가 이걸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들고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억울하다.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썼는데 왜 나보고 빠루를 썼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빠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폭력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이때 식물국회도 아니고 네, 동물국회다라는 마지막에 동물국회로 장식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고 결국은 이때 기소가 됐었어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5명 정도 기소가 됐는데 그때 기소한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네.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이걸 부탁해왔다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부들부들 떨면서 체크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근데 AI처럼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씀하세요. 긴 차원이라고요? 제가요? 네. 뭐 계속 이렇게 AI처럼 네만 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좀 잊을만 하면 계속 이 빠루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왔고 한 2주 후에 이제 1심 결과가 처음으로 6년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한번 중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무려 6년 만에 네. 한 15일 정도에 그렇죠. 처음에는 결심공판이 잡힌 거잖아요. 네. 15일에. 처음에는 이제 기소됐을 때만 해도 뭐 의원직 상실이 되느니 마니니 했는데 벌써 한 텀 돌고 이제 다시 지나간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 좀 얘기를 좀 넘겨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 초밥, 주먹밥 얘기하면서 중도층 아우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석방해라 뭐 계속 윤핵인 메시지 내면서 엇박자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장 대표의 노선 수정이 의외긴 해요. 네. 뭐 지난 겨울 내내 거리를 누비면서 뭐 계엄이 신에 계시다 뭐 이러면서 옹호를 하고 전당대회 내내 이제 전한길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연설을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선회가 보입니다. 네, 저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거 직접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뭐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오랜만에 한번 웃어봅니다. 정말로 감명 깊은 그 당시에도 연설이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아스팔트 싸웠죠. 금방 보셨듯이 이렇게 강성 친윤, 윤어게인, 반탄 그리고 친전환길 이런 키워드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었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당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좀 어렵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뀌어서 지난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보니까 우리 당이 윤어게인이란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계엄은 잘못됐고 헌재의 탄핵 결정도 존중한다라고까지 오더니 이게 상당히 노선 수정이 빠른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의병, 당박해 의병이었고 의병이 어울린다 이렇게 손을 그었어요. 근데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은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은 인사들이 이제 인선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사실 초밥 주먹밥 얘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와중에 또 하필 왜 초밥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초밥이 그렇게 먹기 쉬운가? 이런 주먹밥이 훨씬 먹기 쉽지 않습니까? 네. 특이한 표현 비유였긴 한데 선호도가 초밥에 있나 봐요. 본인이 초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장동혁 대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책위원장에 사선에 김도읍 의원을 임명한 걸 놓고 이제 노선이 돌아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 김도읍 의원만 해도 이분이 골수 친박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사실. 보수적이고 강경한 파였는데 이분이 이대로 서 있었는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너무 다 오른쪽에 가 계시니까. 이 사람이 가만 서 있었는데 그냥 중도가 되고 갑자기 합리적인 사람으로 어쨌든 포장이 된 거긴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긴 한데 부산 의원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내란 상설 특검 찬성을 하고 또 탄핵 반대 탄원서에 서명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일이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김도읍 지명 철회하라, 중도는 없다, 장동혁 초심을 잃지 마라, 뭐 이런 글들이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처음에 너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 이런 게시판이 국힘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기 편한 초밥보다 좀 큰 주먹밥을 둥글둥글 이렇게 끌어안아 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수표가 굉장히 필요했지만 이제 내가 당선은 됐고 나도 좀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해야지 선거도 이기고 또 다른 큰 꿈도 꾸지 않겠냐 뭐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노선 수정을 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환길 씨의 이 돌출 발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당일각에서는 출당 제명 요구 나오고 있고 지도부에서도 이거 제명까지 갈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 씨가 최근에 좀 이상한 말들 계속 하긴 했잖아요. 내가 원래는 아무 당직 안 맡겠다 그러다가 이진숙 위원장이 온다면 내가 대구시장 양보할 수 있다. 누가 벌써 공천 준 것처럼 내가 양보할 본인이 아예 공천하는 것처럼 내가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청탁 많이 들어와 이런 것도 과시하고 나를 품어야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사실 김재섭 의원이나 이 김용태 의원 등 이렇게 젊은 청년 의원들뿐만 아니라 TK 의원들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명으로 전환길 씨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다시 제명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상당히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당대회 때 그때 배신자라고 외쳤을 때 제명했어야 되는데 그때 경고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그게 가벼운 게 아니다.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제명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상당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전 씨도 어떻게 하는 것이 당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환길 쫓아낸다고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서로 밀치다 보면 다 강물에 빠진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환길 씨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렇게 붕 떠서 이제 구름 위에 계시는 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사 강사였는데 내가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선거를 좌지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취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전환길 씨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런 분들에게 휘둘려고 또 그분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이분이 뭘 하길래 그렇게 떠받고 있는지가 한심하다 이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전환길 씨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접견 신청 다시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면회에 관심을 보였다.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표이지 않냐. 말이나 행동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지금 제가 이 접견 신청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장 대표가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허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불허가 나왔을 때는 사유를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허가가 나면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말을 살짝 바꿨거든요. 면회를 가긴 갈 건데 네.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주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졌잖아요. 열어놓고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막 바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거리 두기를 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끌고 와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니까 상당히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약간 스탠스를 클릭 조정해서 중도로 틀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그럼 네가 글로 가 그럼 나는 여기로 가서 내가 이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겠어라는 그런 지금 계산인 것 같거든요. 서로. 선명성 경쟁에서 뭔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다가가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미라클님이 물귀신 작전인가요? 이러셨는데 근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갈 거냐? 언제 갈 네. 거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다는데 그럴 생각 있냐? 관심 보였냐?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까 싶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변신의 기재다 이분이. 네. 뭐 언제든지 뭐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추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력 추구형이다. 원래 친윤이었다가 자리 준다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갔다가 또 이것도 아닌가 보다 대세가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 또 다시 거리로 나서고 이게 변화가 워낙 급변이고 지금 또 다시 갑자기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분이 대권 꿈이 상당히 이렇게 크다고 해요. 대통령 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상당히 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대권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뭐 전한길 씨와 언제라도 거리 두기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징계하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김민수 최고위원까지도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미 양양자 최고위원이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안건으로 올라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정쩡한 양다리는 좀 쉽지 않고 이것도 하고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워낙 장동혁 대표의 그런 바꿈의 역사, 친윤이었다가 친한이었다가 친한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 했다가 또 다시 탄핵 반대하고 뭐 한남동에 가고 전대에서 김문수 이길 때는 또 굉장히 친전한길이었다가 지금은 또 중도로 갔다가 뭐 3년 사이에 한 6번, 7번 바뀌었다고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선인데 굉장히 분주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동혁의 변신은 끝이 없다. 언제까지 변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 당선된 분들께 축하드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전당대회 때는 나는 전한길한테 공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공표했었죠. 뭘 밸런스 게임이긴 하지만 그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이 지방선거 이제 보궐선거 올 텐데 당면 과제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공천 줄까요? 한 전 대표에게? 안 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은 피해야 된다면서 김민수 전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장동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나고 나니까 뭐 당선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말을 하긴 했지만 뭐 최악이라고 해놓고 축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참 뜨악하긴 하던데. 그리고 워낙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심해가지고 공천 중이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개항을 같은 데 나가겠다라든지 아주 막 불리한 데 가겠다면 뭐 땡큐 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 리스크 테이킹하는 성격이 아니래요.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보장돼 있는 선거가 아니면 잘 안 나가는 분이라서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대구 경북 빼놓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이 거의 없잖아요. 서울은 또 오세훈 시장이 5선을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도 뭐 조국 박형준 현 시장 있고 조국 전 대표도 노리고 있고 여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겠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연고도 없어요. 연고도 없기 때문에 가긴 되게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지금 사실 한 4개 정도 지역구는 4개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석이 됐고 충남 아산 이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나머지 2군데가 2심까지 최근에 7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2심이 나왔던 데가 안산갑 양문석 의원이 벌금 150만 원을 2심에서 또 받았기 때문에 이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택을이 이병진 의원이 벌금 700만 원이 또 그대로 유지됐어요. 네. 2심에서 한 이 정도 되면은 1년 아니면 보통 끝내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 4군데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만한 곳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4곳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에게 공천을 줄 것 같지도 않지만 줘봤자 사실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공천 하여간 결론적으로 못 받을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굳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그때 가서 한번 보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또 이슈를 좀 바꿔보면 어제 국무회에서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떼인 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얘기하시죠.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러대요. 지금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산업안전관련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듯이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떼인 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그에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런 거는 그거 저도 월급 많이 떼어먹게 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시키고 떼어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을.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근데 범죄라고 생각해야지.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악덕 사업주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최고 형량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임금 체불 규모가 2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런저런 시책들을 통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떼인 돈 받아들인다 이거 사실 이제 수심업체들이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왜 이렇게 벽보로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떼인 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또 탁 다가오더라고요. 귀에 또 잘 톡톡 꽂히잖아요. 송미령 장관이 옆에서 빵긋 웃기도 하던데 지금 고용노동부 약칭이 노동부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사실 고용노동부 이름은 노동부였는데 이게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을 강조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칭이 고용부다 노동부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기는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노동부로 다시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고용노동부라는 풀네임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그건 또 정부 조직법 개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번거롭지만 최소한 약칭만큼은 헷갈리지 않게 노동부로 하겠고 이건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차원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철학이 들어가서 15년 만에 약칭이나마 바꿨다고 합니다. 고용이랑 노동이 사실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저 고용은 고용주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노동은 또 노동자 입장이 있는 건데 이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이름은 풀네임 안 바꿔도 우리는 노동에 좀 두겠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결정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또 박하림 님도 참 나도 많이 떼었는데 좀 받아주세요 하셨고 다니엘 님이 자살 및 파업의 원인 임금 체불 하셨는데 이거 사실 강도 절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일 시켰으면 돈 줘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떼인 돈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네요. 네.